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 의혹을 시작으로 내연남과의 불륜설이 불거졌고요. 또 내연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황보 의원 본인이 학대를 당했다는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국무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거부터 먼저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정부 질문하면 의원들과 국무위원 간에 야당 특히 고성이 오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제 국회에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 여야 할 것 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잘한다, 김예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여야가 싸움밖에 할 줄 모른다 이런 비판을 받던 국회였습니다만 어제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사실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 시각장애인 의원, 여성 의원이 이 김예지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했는데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라는 이름이죠. 네. 안내견의 안내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도 상당히 처음 보는 모습일 텐데 그 안내견을 받고 와서 한 김예지 의원의 그 발언 자체가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사회적 제도들, 편견들 이런 것들을 어항에 수족관에 비교하면서 그거를 깨달라, 그걸 정부가 해달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여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감동받았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어떤 화답을 하는 건 상당히 거의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인데요. 그것도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립박수를 여야 의원들을 다 막론하고 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각장애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총리와 또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다 나와달라 했을 때 나와서 저 여기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나와 있습니다. 총리 나와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시각장애인 의원을 배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김예지 의원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런 국회를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매일 그 정말 날선 얘기들, 막말들 고성 오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김예지 의원을 배려하는 모습 훈훈했다. 그래서 이 동영상들이 많이 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 법무부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따뜻하게 김혜지 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정은혜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회 의정활동하실 때 저런 모습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이제 여야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느꼈는데 저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그 기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서로 약간 그런 뭐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굉장히 좀 훈훈한 장면을 봐서 보면서도 약간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는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예지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학대라든지 또 예산 부분의 확대를 또 이렇게 또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대답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여야가, 그리고 사실은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요. 근데 기존에 그 정치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정치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좀 이 장면들을 보고 좀 느끼는 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만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정책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런 좀 훈훈한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되어야만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날선 날들만 오갔던 국회 대정부 질문, 어제 훈훈한 광경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웃음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과 한동훈 장관과의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도 있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참지 못하시고 딱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던데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 틀린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본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자꾸 민주당 비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사람 간에 공방. 제가 생각할 적에는 김한규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걸 먼저 오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김한규 의원의 저 발언은 같은 동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스스로 그 모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 잘못된 그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순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너무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말의 원래 내용 자체도 상당히 저 발언을, 저런 분석을 내놓은 김한규 의원의 아직은 좀 섣부른 그런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신세대 장관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 무조건 옛날에 여의도 문법대로 관행적으로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아무리 발언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가는 새로운 모습의 국무위원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전 변호사님. 네, 저는 뭐 김한규 의원의 지적도 충분히 뭐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앞에다 두고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면서 저렇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으니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을 소속 국회의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분히 이러한 포석을 앞에 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한규 의원의 어떤 그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직후에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이 부결의 결과가 한동훈 장관의 저러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것으로 어떤 결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너무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 말 한마디에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 김한규 의원의 어떤 지적도 아까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도스태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으시는 거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국회 등단할 때마다 하고 계시고 오히려 저는 지금 저러한 역할이 과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인지 국민의힘 소속 어떤 국회의원으로 반은 국회의원 같은 느낌도 좀 들지만은 하여튼 저런 것이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본인의 말만 따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김한규 대변인은요, 한 장관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반박합니다. 같이 보시죠. 공정하게 보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건 있죠. 야당 의원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엔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전부터 자꾸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 정권의 장관들이 너무 편파적이다, 민주당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태도로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고 민주당이 그럼 가결을 시켰겠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답이 정해져서 어차피 부결이 뻔한 상태였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줘야죠. 네, 뭐 주장이 팽팽합니다. 김근식 교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가 그 과거에 보통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달라는 세안 설명했을 때 엇법과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김한규 대변인 이야기한 민주당에서의 한동훈 장관 핑계를 대는 것은 저 두 가지 면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명의 돈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 그건 이제 검찰에서 파악한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두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20명이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20명이 있는 사람이 투표결을 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이야기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20명이 모욕감을 느낀 것 때문에 그건 부결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0표 차이로 찬반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거의 140명이 다 부결표를 던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받았다고 명시됐던 20명의 모욕감이 아니라 나머지 120명도 모욕감을 느꼈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왜 자기가 돈 받았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낍니까? 저는 그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아까 설 변호사가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의 그런 감정적인 어떤 자극에 열받아가지고 사실은 가결표를 던지려고 했는데 부결로 돌아섰다?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생각해서 들어와서 부결을 시키지 않고 가결을 시켜야 되겠다 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돈 봉투 받지 않았지만 열받아서 모욕감을 느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건 사실 한동훈 장관한테 노란한 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한테 다 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까지 뭐 그런 썰도 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조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요. 과오를 묻고 그 책임을 묻고 하려면 이제 또 법적으로 하여튼 뭐 구속시키고 또 유죄가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이 없어요. 예, 탐탁치 않아 한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최재성 전 수석이 들은 썰하고 좀 다른 썰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을 이 업무 평가에 있어서 그다음에 국민적인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스타 장관으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내에서 계속 일을 더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의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께서 평가를 하는 그런 썰을 저는 들었는데 최재성 전 수석은 그 이상한 썰을 들어서 어느 썰이 맞는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자꾸 야당 인사들이 카더라 뉴스 가지고 카더라 뉴스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그 공격해 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적 설득력을 못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야권 인사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량과 업무 부분에 있어서 그 평가할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배순기 의원 혹시 들은 이야기 있어요? 네. 아니, 저게 지금 뭐냐 하면 저 얘기는 지금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가장 이 여권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은 각종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 실적을 내는 건데 그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죄를 받아내지도 구속을 시키지도 못하고 해서 결론을 제대로 못 내서 윤 대통령이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근데 지금 수사는요 전방위적으로 아주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국회에서 방탄을 하기 때문이죠. 뭐 국회의원들 지금 4명째 지금 방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게 타당한 썰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썰도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임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아마도 이번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이 한 장관을 출마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장관 자리에 유임을 해서 계속 정부에서 활약을 하게 할 것이냐 이걸 갖고 뭔가 설왕설래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은 한동훈 장관을 장관 자리에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이 내각에서 역할을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임은 두터우나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이어서 보시죠.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이름이 필요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끌어갈 사람, 추동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한동훈이면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김구식 교수 보실 땐 어느 쪽이 더 유용할까요? 아마 이제 대통령도 고민이 있을 거고 한동훈 장관도 아마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에서도 내년 총선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아마 한동훈 변수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치 문법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 네임밸류라고 하는 이 상징성 그리고 지금 내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활동을 하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매일 TV 언론이나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또 국민들 상대로 하는 일들이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근데 만약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오면 300분의 1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하는 파워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내년 총선에 필요한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의 문법이 필요한 여의도는 사실은 그 검사로서 쭉 커왔고 검사장으로 해왔고 법무장관 했던 한동훈 장관이 바로 여의도로 와가지고 여의도의 어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또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 한석이 중요하다기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우리 여당의 좋은 자산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가장 최대치가 될 것인지 그게 어떻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아마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장관 생각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윤 대통령 생각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는 뭐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뭘 해도 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이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전 남편이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뭐 이름, 금액 이게 적힌 명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같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때 뭐 명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고 뭐 돈 뭐 7만 뭐 5천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이걸 전 남편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근데 황보 의원은 오늘 뭘 했냐면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 멍이 든 팔, 찢긴 옷 이런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끝도 없이 당했던 사람인데 이혼을 하니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배성규 의원?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정사의 일로 갑자기 번졌는데요, 상황이. 원래 상황은 황보승희 의원이 이 자신의 비서를 자신의 동거남의 사적인 생활의 용도로 이 비서를 쓰게 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리고 나니까 또 바로 또 황보승희 의원의 그 정치자금 문제로 번지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황보승희 의원이 이거를 이쪽에 대한 해명보다는 이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보복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의 초점이 자꾸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중요한 초점은 일단 이 사적인 국회의원 보장을 사적으로 썼느냐. 두 번째, 정말 불법적인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제보를 한 전 남편이 그럼 진정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 남편이 나를 억지로 음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남편이 냈다는 그 60명 명부 이것이 사실인지는 경찰조에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비서를 사적으로 썼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보승희 의원이 확실하게 해명을 할 걸 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찰을 하고 또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하니 이 여부를 지금 우리가 자세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그럼 갈라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아니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 부분은 국회의원 황보승희에 관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두 개의 연결고리는 남편이 제보를 한 건 자신이 피해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사실이 아닌 증거를 제출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면서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아왔다는 점을 공개를 한 겁니다. 설두환 변호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렇게 공직자가 이렇게 자신의 개인사를 스스로 공개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닌데 일단 객관적인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뭐 증거에 뭐 말이 입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니까 문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현금 다발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전 남편이 사진을 찍은 걸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진이 뭐 이 제보자의 의도야 뭐 악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보를 했겠죠.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금 메신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보승희 의원의 지금 예. 의도 자체는. 그렇지만은 이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로서 따로 따져봐야 되고요. 본인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네. 해결하시면 될 거고요. 예. 저는 좀 이번 기사를 보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황보승희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뭐 예.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정치자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받지 못해요. 네네. 지금 그 남자분은 A씨라는 분은 지금 이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러면서 둘이 동거하고 있고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에도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명 자체도 좀 네. 이해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보승희 의원이 좀 분리해서 뭐 메신저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보 의원의 의도 그리고 오늘 공개한 사진들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황보 의원 지난해 6월이었나요? 두 딸을 둔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구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서 봐주시고 아버지가 1시간 봐주시고 여동생이 출근하면 또 1시간 보고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 이 뭐 워킹맘의 양육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구의원 시의원 거쳤고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도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혼을 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지금 다른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혼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실혼이죠. 중혼의 개념이 되니까. 근데 지금 황보승희 의원은 이분의 돈을 A씨의 돈을 쓴 거는 가족끼리 그냥 가정 경제 공동체니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저도 뭐 워킹맘으로서 말씀하신 뭐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여성이 또 정치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부분과 이 정치자금법 그리고 또 뭐 사실혼이다, 뭐 불륜이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세밀하게 나눠서 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엄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민의힘 내부의 자체 조사와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의 또 어떤 조사들 이런 것들이 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도덕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지역구에서 뭐 이렇게 막 지금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네. 또 여러 가지 루머들, 소문들이 예. 많이들 이렇게 뭐 경쟁자들과의 어떤 이런 뭐 루머들이 많이 좀 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루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 루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뭐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다수의 또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좀 개인적인 관계들 또 개인적인 가정사 같은 부분들은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가족 내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민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식의 뭐 자기 고백이랄까요? 그런 부분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 이혼하지 않은 분과 같이 살기 때문에 나는 부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
대한민국 정치가 외국처럼 굉장히 선진화된 건가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으로서의 그 가정폭력과 그 또 전 남편으로부터의 그 박해받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 처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보승희 의원 본인께서도 이런 부분을 혼재해서 자꾸 이 부분을 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에서 빨리 나서가지고 수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지난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저 황보승희 의원께서 수석 대변인직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그 당직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더 깊이 보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그때도 사실은 다 문제됐었어요. 그랬었죠. 일부는. 그랬는데 좀 당에서 나서가지고 신속히 정리를 하는 것이 황보승희 의원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황보승희 의원 그 주변 개인분들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당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공적인 건 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정치자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경찰 수사에서 사실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벌을 받으면 될 거고요. 그게 음해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무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가 좀 구분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뒤섞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였죠. 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하다가 실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 최고위원이 무릎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장경태 의원 아주 화를 많이 냈습니다. 이 무릎 보호대 착용론 적극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공방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네, 배승규 의원, 뭐 쇼했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 아예 무릎 보호대 차면서도 양반들이 할 수 있다 이걸 시연까지 했습니다. 네. 아니, 정치가 점점 코미디가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장경태 의원이 실신한 걸 갖고 뭐 쇼를 하려고 실신했다고까지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으면은 쓰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무릎 여기 턱에도 좀 상처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쓰러진 모습도 이게 뭐 그렇게 쇼를 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뭔가 무릎 부분이 좀 부스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장경태 의원이 처음부터 뭔가 여기 무릎이 안 좋아서 뭘 차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 사정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가짜 쇼다라고까지 우리가 몰아붙이긴 뭐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에 각종 가짜 뉴스, 근거도 없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정말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거의 스토커에 가깝게 했고, 그 대부분이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괴롭혔는데 막상 이런 게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뭐 고소할 일입니까 그게? 누가 봐도 뭔가 불쑥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장해찬 최고위원이 시연까지 하면서 당신 말이 꼭 틀린 거 맞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이런 공격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장 의원도 이번 기회에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 주장했던 가짜 뉴스들 이런 얘기들은 좀 그만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뭐 아까 앞서서 나왔던 우리 이제 황보승 의원의 이제 개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번에 이제 장경태 의원의 무릎 보호대 논란 같은 걸 보면서 한국 정치가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지금 좀 막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공인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공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황보승 의원 아까 나왔던 것처럼 거의 뭐 사실은 그 사랑과 전쟁 시즌 2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좀 우리에게 보기에 좀 민망하다 생각이 들고요. 상관없이 이번에 장경태 의원의 논란도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고 과로하면 또 특히 이제 햇볕이 내리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조회 시간에 쓰러지듯이 일사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또 그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고 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거기에 이제 약간 가십성으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이 굳이 또 거기에 나서서 법적 조치하겠다, 말도 안 된다, 뭐 양반다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건너서 장해찬 의원까지 간 게 아니, 장해찬 최고위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훌륭한 이것이 정치다 시간에도 이 이슈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가 과연 우리 정치인들, 특히 한국 정치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격을 낮추는 것인지 좀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장해찬 의원이 이제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던 의원이 본인이 당하니 억울하냐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시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현충일 행사할 때 왜 최원일 전함장이 앞자리에 와 있느냐, 펜스 쳐 있는 데가 어떻게 넘어왔느냐, 누가 들여다보냈는지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무릎 보호대 나오니까 당신은 억울하지, 우리는 어땠겠어,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준영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니까 호국 행사의 주인공이 또 누군지도 모르고 함장님이 가고 저희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분위기 못 보고 거기 와서 뭐 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무릎 보호대 음모론 억울하시죠?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전준영 씨가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당해 보니까 이제 알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진짜 국회의원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어요. 쓰러지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참 물고 뜯고 하는데 참 일단은 좀 장경태 의원이 조금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뭐 장경태 의원 저 아까 뭐 왜 이 자리에 들어왔느냐 이 말 할 때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저건 국회의원의 잘못된 특권의식이다. 저는 분명히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전준현 씨가 이 천안함 음모론을 거의 다 갖다 붙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장해찬 최고 뭐 같이 방송도 많이 하지만 굳이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나올 얘기가 저거밖에 뉴스가 될 얘기가 저 정도밖에는 없는지 참 최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정치의 질적 저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까 우리가 제일 초두에 참 이렇게 좋은 국회 내에서 얼마나 좋은 뉴스 봤습니까? 그러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자중하고 좀 품격 있는 정치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장해찬 최고위원 등장합니다.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지금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오늘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일단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이유는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당당하게 공개 토론에 응하면서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막음 시도하는 것 정말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작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장해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코인게이트와 관련해서, 코인 논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본인에게 이제 건네진 고소장을 보고는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 오히려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1대1 토론하면 취하하겠다 이야기는 했는데 할까요? 하여튼 그 김남국 의원이 1대1 토론에 대응을 할 것 같으면은 이미 그 전에 본인이 코인의 보유 현황이라든지 그 시드머니라 이런 걸 다 본인이 약속한 대로 대국민 약속한 대로 먼저 밝혔으리라고 봐요. 그걸 하지 않고 장해찬 최고위원 말대로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그 물타기용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소하니까 이제 무고죄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장경태 의원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 행태를 보면서 저는 그 17대 때 그 탄핵의 열풍으로 인해서 초선이 108명이 그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너무나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해서 108번뇌라는 별명을 지었었어요. 108번뇌 탄도리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래도 그때는요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좀 함부로 행동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그 장경태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처럼 태도나 또 국회의원으로 가져야 될 그런 무게감,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해야 될 것, 발언하지 않아야 될 것, 그다음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 말씀드려야지 않을 내용, 이런 여러 가지 태도, 발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처럼 국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17대 때 108명의 초선 의원도. 근데 지금의 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저 김남국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 그다음에 또 그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 보면요. 가짜 뉴스 발언하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김남국 의원한테 그 좀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해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명 좀 하십시오. 해명 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열립니다. 잠시 뒤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여기 김남국 의원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김 의원이 좀 궁금합니다. 앞서 했던 말은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자문위에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는데 정은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 뭘 소명을 할까요? 뭐 자료 100쪽짜리는 보냈다 이런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자문위에서 얼마나 어떻게 그거 내용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지 조금 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자료를 좀 정당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중간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또 이렇게 그 중단이 되었던 것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명이 되었는지가 저는 좀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그 특정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부분이 얼만큼 이렇게 뭐 이것을 뭐 투자로 볼 것인지 뭐 투기로 볼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그 영역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저는 이게 조금 가능할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좀 민주당이 좀 어려울 것이다. 또 김남국 의원도 지금 계속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발목이 잡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또 의정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교육위에 간 것 자체도 또 계속 뭐 발목을 잡고 또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는 하루빨리 좀 소명할 부분들은 소명을 하고 해결될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포함한 또 민주당 의원들 또 전수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막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뭐 하마평에 올랐던 분인데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던 분이고요. 지금은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합니다. 김은경 교수가 잠시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자, 김은경 교수 좀 아시나요? 예, 사실은 지금 혁신위원장 그전에 이내경 위원장 했다가 이제 풍파를 겪고 새로 아마 이제 선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김은경 교수를 했다는 것은 느낌상 크게 이렇게 그 혁신위원장한테 역할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라는 저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거론됐던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정치 원로거나 아니면 외부 인사라도 상당히 그 중량감이 있는 인사 중에 한 분 중에는 제가 볼 때 속하지 않는 분으로 왜냐하면 그냥 그 법대 교수시고요. 그 금융위원회 그 부위원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아마 예전에 비례대표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지금 민주당에 복잡하게 지금 얽혀있는 이 실타래들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의 방향들을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고 또 그립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약체 위원장을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혁신위는 그냥 허울뿐이고 자기의 이 지도력과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얼굴 마담으로서 한 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을 준다든지 전혀 아닌 것 이재명 나도 잘라라 뭐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운 분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설정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정근식 교수하고 김은경 교수가 지금 어찌 보면 두 분이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됐었었는데 김은경 교수 같은 경우는 비명계에서 약간 지지하는 선호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다음 정근식 교수는 오히려 친명 쪽에서 약간 조금 지지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도 듣기로는 정근식 교수가 좀 더 유력하다라는 평도 많았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발표가 안 됐거든요. 지난 원래는 11일 날 원래는 최고위원 비공식 최고위원을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계속 안 돼서 내부적으로 무슨 또 논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많이 수용을 하지 않았나 어떤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혁신위원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일단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누가 오느냐는 뭐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혁신위원회에 어떠한 권한을 줄 것이며 어떠한 내용의 혁신을 할 것인지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이 혁신한 단어는 하나인데 이 혁신을 생각하는 건 이재명 대표 쪽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비명계 소위 비명계라 하는 부분이 그 두 그룹의 생각하는 혁신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장에 뽑히신 이 김은경 교수가 이 혁신위원회의 어떤 로드맵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검증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SNS에서 뭐가 또 툭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고려했겠죠. 근데 김은경 교수가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민주당에서 잠시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말이죠. 총선 술마설 계속해서 무락무락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파면 통보까지 받았거든요. 길 없는 길 가겠다는 게 이제 드디어 종착지가 총선 출마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데 민주당 내부 길이 오늘까지도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뭐 출마 자체로 민주당이 큰 부담일 겁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은 출마는 접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왜 졌는데요? 말려야죠. 못 나오게 해야죠. 예, 본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당적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당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정은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뭐 본인이 뭐 출마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해라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조금 좀 우려되는 점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어떤 조국이라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총선에서 지금 각 지역에 굉장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조국이냐 반조국이냐 그걸로 인해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또 선거 때는 이게 바람이 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좀 지금 선거 총선이 한 300일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님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출마만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근데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는 부산 이야기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한번 맞대결하면 어떻겠냐. 그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최근에 다녀왔었죠. 그리고 관악, 지금 살고 있는 관악, 뭐 민주당 텃밭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 왜 기도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너무나 바람하지 않는 일이죠. 네.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조국 전 장관 나오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완전 유리하죠. 완전 유리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내로남불 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뭐 경남 양산, 뭐 부산 사상,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언급되는 곳에 의원이나 후보님들께서 제발 내 지역구로 와라, 내 지역구로 와라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국 전 장관을 사실 민주당과 분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는 뭐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그런 주장들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조국 장관이 개인의 단지 명예회복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뭐 여야 같은 생각 같아요. 조국 전 장관 나오면 국민의힘 어우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그 조국 장관 출마와 관련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독대 술자리를 가진 그 장면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앞날을 문 전 대통령과 상의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 전 대통령이 사실 축복을 내려준 거거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시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술자리 그렇게 공개적으로 가지기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걸 볼 때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 빚을 이번에 탕감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신의 그 명예회복을 한번 해보라라고 길을 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조 전 장관이 지금 그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 있지만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 자리를 아마 이 문 전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준 것 같고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된다면 아마 출마가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양산이나 부산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관악 같은 이 서울의 강북 쪽 이쪽 어디든 아마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곳에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친문 핵심과 이쪽의 얘기일 뿐이고 실제 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조국 한 명 살리려고 나머지 10명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중도층들이 조국이 나와서 다시 의원이 배지를 단다면 이거는 공정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아마 많은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조나 땡이다 하고 있죠. 조국만 나와주면 땡큐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나서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 전 장관 서울대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본인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생들 생각 좀 달라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한 의도로 다시 취소 신청을 원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예, 학생들 반응 싸늘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 대선에서 왜 졌냐 그 이야기까지 조 전 장관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아마 출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치 지형을 보면 각 당의 적극 지지층은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로 계속. 근데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무당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무당층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저는 어찌 보면 저한테 수박이라는 소리 또 들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지지층들한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방탄이란 프레임, 불공정한 프레임 그게 다 조국 교수가 나오면 그대로 쓰일 겁니다. 국회의원 자리가 본인의 형사 책임을 막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억울함,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인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조국 교수가 누구보다도 사법 절차,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책임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조 전 장관이 상당히 좋은 제목이고 민주당이 됐든 어떻게 되든 참 나중에 정치를 하셔라 하고 싶은데 본인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형사 절차 때문에 그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오신다면 정말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 하고 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에 나오시는 건 좀 만류, 옆에서도 만류 좀 해주고 본인도 좀 만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조 전 장관과 친구였던 분이 있죠. 진중권 교수. 너무 뻔뻔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왜일까요? 한번 보시죠. 좀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민주당 혁신위원회로 있었을 때 만든 당원이 뭡니까? 기소만 당하면은 이 사람 출당시킨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 판단을 내리는데 3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조국 교수는 급여를 받았어요. 계속 3년 5개월 동안 1심, 2심, 3심까지 가고 하면은 몇 년 동안 또 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직위도 없고요. 강의 한 번 안 했는데 그냥 교수였기 때문에 받는 돈이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조 전 장관의 이런 약간의 좀 파렴치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행태는 지금까지 계속 돼 왔죠. 그러니까 1심 유죄 판결에도 고개 뻣뻣이 들고 다시 또 항소하겠다. 그다음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멸문지화를 당했다.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도 그 입시가 부정으로 판명이 돼서 일단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떳떳하게 지금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이 국민들한테는 아까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이런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렇게 불공정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내년에 총선에 또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분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사법적 방어막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검증받기 위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출마를 하더라도 저는 어려운 데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산 가서 하거나 아니면 부산 사상 가서 장재훈이랑 싸울 게 아니라 관악갑을 노릴 겁니다. 안전하게 가서 배지 달 대로 갈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뭐합니까? 당선이 되면 2심 유죄 판결 받고 대법 확정 판결 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돼도 배지는 당선 무효이 됩니다. 그걸 왜 하려고 하는가? 저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동굴에 갇혀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는 스스로의 자기 정당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 민주당의 우려,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조 전 장관 지금 출마하는데 아주 걸림돌은 없습니다. 겨우 1심 끝났을 뿐이고요.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은 더 가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출마는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바라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90명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분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어요. 누구냐? 바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대통령실에서 꼭 좀 와달라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거절했는데도 다시 연락이 와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 전 함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난받고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봐 제가 초청을 받고 고민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전날 밤에 대통령실에 전화 와서 꼭 참석해달라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고요. 그렇게 제가 참석해보니까 헤드 테이블에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청자 여사님의 아들 우리 고민평기 상사에 대해서 이제 여사님이 관심을 갖고 그분의 배에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저한테 여쭤보셨고 배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했고 당연히 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네, 어제 보셨습니다만 최원일 전 함장 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 민평기 하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김건희 여사 바로 또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배치를 보면서 최 전 함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 군인을 지키겠다는 의미 이게 받아들여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 전 함장 왜 안 나오려고 그랬고 또 와서 봤을 때 놀란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원래는 하도 최근에 천안함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고 연일 여야 간의 논란이 이어지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또 나가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스스로 빠지겠다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거듭 좀 나와달라 해서 갔는데 자신은 어디 뒷자리 어디 앉을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라를 지키던 분들이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직접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쳤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동안에 억울했던 게 확 풀리는 일이겠습니까? 이 윤 대통령은요.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이런 뭐 나라를 바쳐 피를 흘린 분들에 대해서 홀대가 많았어요. 뭐 실제 행사를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보훈했던 그 나라 위에 연평해전에 바쳤던 분들을 모아놓고 김정은 사진을 이렇게 돌리고 북한 방문해서 악수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그분들이 뭐 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밥 먹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분 그분들 유족들을 이제는 국가가 확실하게 예우하고 지켜주겠다는 걸 이번 행사를 이 거듭된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오늘은 납북자 가족들 그 가지도 다시 불러서 나라가 당신들 그 납북자분들을 어떻게든 회복했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이것이 바로 문 전 대통령 정부와 지금 이 윤 대통령 정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권칠승 의원이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했다. 어제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최원일 전 함장은요. 오늘 생존 장병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또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이 장병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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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요새 이제 부대 업무도 버티기 힘든데 뉴스와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로 주변에 사는 얘기 하나하나 답하기도 짜증나고 힘듭니다. 진료도 못 받고 술로만 버티다가 힘들면 함장님께 연락하는 것 같다. 한때는 많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2번 정도 노력했는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걱정 때문에 참았는데 요새는 너무 힘듭니다. 함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문자를 최원일 전 함장이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동료가 희생되고 본인만이 살아남았을 때 그 무서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울 텐데 지금까지도 음모론이 계속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준영 생존 장병 같은 경우도 정말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임영삼 원장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네. 이런 그 뉴스를 가지고 또 분석해드리고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이제는 좀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런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함께 이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럴 적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런 구성원들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을 그 사직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내는 아직도 그 좀 찜찜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시각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는요, 정말 쿨하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우리는 천안함 복침이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 국가가 보호하고 우리 국가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저희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맨 앞장서서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은요,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좀 그 기대를 좀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6월 6일 현충원 때도 국립묘지에 가서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가시지 않았던 베트남전 참전 묘역에 가서 그 유가족으로 올리니까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온다라고 그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 국가가 기억하고 그냥 버리지 않겠다라는 국가관이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장 다른 점도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을 주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겁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훈련을 주관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인데요. 건국 75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로 압축해서 의미를 부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SNS에 이 글을 오늘 윤 대통령이 올렸고요. 이 훈련 어마어마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언론사에 그 논설위원 이런 분들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와서 이 현장을 봤다고 하는데 이 경멸 화력 훈련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나오는 탱크나 항공기나 이런 게 650대 가까이 나오고요. 이 폭탄 하나하나 터지는 게 어마어마한 이 화력인데 현장에서 본 분들은 몇 킬로 앞에서 터졌는데 2, 3초 후면은 그 충격파가 날라서 쓰러질 것 정도의 그 충격파가 오더라. 지금도 보면 화면 보시면 정말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이제 이 불을 품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동북아에서 아마 가장 큰 규모의 화력 시범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저렇게 대규모의 화력 시범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냐? 북한한테 대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하고 우리를 위협할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이 화력이 그 평양에 집중된다고 하면 아마 평양이 초토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고의 의미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방 개념 대신 이제는 확실하게 국방력을 키워서 북한을
초전에 제압하겠다 이런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화도 중요하죠. 평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힘이 필요한 거니까 할 건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너무 안 하고 대화만 요구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기조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평화입니다. 전쟁이 아니죠. 칭하이밍 주중 대사의 외교 결례 논란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만찬 일정 조율할 때 그냥 편하게 식사만 하자, 의제 없이 하자 이렇게 해놨다가 15분 동안 강의를 들었죠.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용당했다고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가 이렇게 뭐 저녁이라도 먹자라고 만찬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받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조금 강력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만큼은 이용을 좀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이용당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5명, 오늘 또 7명 가려다가 1명 못 갔다 그러니까 6명, 11명이 지금 중국 가 있어요. 외교부 초청으로. 이건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5명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알아보니까 지난 4월에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아마 17일 오늘 아마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7명 있다고 다시 가셨는데 네. 저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의원으로서의 외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못 보여준 대중 애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준다는 의미로 예. 저는 좀 긍정적인 모습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예.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실 때 어떤 걸 가져오실지 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